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07페이지죠. 61번 문제, 이제 정책학에서 107페이지 61번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정책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폴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책의 과정, 프로세스, 정책의 과정을 첫 단계가 우리 배웠죠. 정책 의제, 아젠다, 의제, 정책 의제를 설정하면 아젠다. 두 번째 이제 그 뽀그림이 나왔죠. 뽀그림이 나와서 정책 의제가 정했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정책 결정이죠. 결정을 다른 말로 형성 그럽니다. 형성. 결정된 정책을 그 다음 단계는 실행에 옮긴다면 집행이 되죠. 집행. 집행이 끝나면 잘했는가 못했는가 정책 평가를 하죠.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그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고 폐지시킬 수도 있고 종결시킨다 해서 우리가 정책 뭐합니까? 종결 이렇게 말해요. 종결. 요렇게 정책 과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61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오늘은 정책 집행을 하죠. 집행,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종결,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을 할 거예요. 뭐 합리 모형이다, 점적 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걸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정책 집행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작년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 나왔지만 최고관리자 밑에는 일선관료가 있죠. 일선관료. 최고관리자 역할을 강조한다. 밑으로 내려보내준다. 하향식 정책집행. 아니다. 일선관료의 재량이가 확대된다. 반대로 보지. 상향식 접근방법. 하향식을 고전적 정책집행. 일선관료 역할을 강조한다. 현대적 정책집행. 집권. 반대로 뭐죠? 분권. 그러니까 대표인 학자가 립스키라는 학자가 나오죠. 립스키가 연구한 일선관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일선관료는 한마디로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말단 계층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보통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요즘은 주로 뭐라 그런다? 주무관 그래. 주무관. 7급, 8급, 9급 공무원을 주로 뭐라 그런다? 주무관 그래요. 주무관. 립스키보다 일선관료제 한번 해보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사, 검사, 판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다 일선관료죠. 수요가 공급을 앞지므로 사회가 낮은 편이죠. 예를 들면 영세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많은데 일선관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다. 사회가 낮죠. 이제 두 번째는요. 기계적인 업무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의 업무가 많다는 거야.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라면 끓여줘야 되고 똥수발 들어줘야 되고 뭐 해주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주로. 그래서 부서자체 목표들은 모하거나 이율배반적이죠. 셋째, 이제 복지행정이 강화되는 등 정부 역할이 커질수록 일선지원 관료 역할은 확대된다. 그래서 최근에서 강조했죠. 5번이 들었냐? 일선행정관료 업무는 업무 간 분할과 경계가 불분명하며 객관적 성과 측정에 불리하다. 이유는 기계적인 업무보다 인간적인 차원의 업무가 많다. 뭐가? 립스키. 5번은 일선관료가 아니라 누구다? 최고관리자의 역할로 보면 되겠죠. 62번 정책집행연구 나왔죠? 정책집행연구가 나왔는데 옳은 것 그랬다. 1. 낙가무라와 수무로들은 집행자 유형이 몇 가지 있었지? 5가지.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임자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5가지 있었죠? 여기 보자. 1번. 1번은 딱 보니까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재량적 실험가형. 1번 틀렸고 2번은 보자. 사바티에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분석 단위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야. 기본 분석 단위는 상향식. 상향식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식 접근 방법에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기본은 상향식. 2번도 반대로 됐죠. 3번. 립스키 나왔죠? 일선 관료. 립스키는 일선의 문제성이 있는 업무 환경으로 일선 관료는 어떤 문제점이냐. 첫째는 자원이 부족해. 예산도 부족해. 인원도 부족해. 두 번째, 권위에 대한 도전. 솔직히 일선 관료 쉽게 말하면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민원인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에 대한 도전 같은 거. 이제 정책 담당자의 보수성. 이게 아니야. 정책 담당자 보수성이 아니라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기대의 존재. 이 세 가지가 업무 환경의 특성이죠. 3번도 틀렸죠? 정답은 4번밖에 없다. 범연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요구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번. 5번은 왜 틀렸냐. 사바티어는 특히 이들 정책 하위 시스템 내의 지지연합간의 갈등과 타협을 강조한다. 경쟁이 아니라 하위 지지연합간의 갈등과 타협을 강조한다. 정답 4번. 63번. 자,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 그랬다. 옳은 것. 1. 사바티어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 집행의 성공은 당연히 어렵다. 다양한 집단이 모임으로써 행태 변화가 클수록 정책 집행 성공 가능성은 낮아. 1번이 정답이죠. 2번은 왜 틀렸냐. 집행주체의 집행 역량. 공무원들의 집행 역량은 집행 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No. 받는다. 3. 디시전 포인트, 의사결정점, 일명 거부점.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 딱 없다. 쉽게 말하면 비토 세력이 많을수록 정책 집행은 어렵다.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되기가 어렵다. 디시전 포인트. 틀렸죠?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보자. 옳은 것 그랬다.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정책 집단 4번도 틀렸죠.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가 아니라 용이하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정책 집행의 수능 확보 방법으로는 제재가 아니라 강제 또는 처벌, 인센티브. 정답은 1번밖에 없죠. 1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63번에서 그 지문 4번 봅시다. 지문 4번을 보면 그 해설 한번 봐봐. 해설에서 111페이지 해설. 대상 집단의 구성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규모, 그 박스 봐봐. 규모에다 동그라미 치고 조직화 정도 동그라미 쳐봐. 조직화라는 것은 우리말로 응집성을 갖다 조직화 그래.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그 박스 한번 봐. 어떤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혜택 보는 집단을 수혜 집단, 반대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희생 집단 그럽니다. 그러면 막말로 정책을 집행할 때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정책 집행은 어렵다 쉽다? 쉽겠지, 상식적으로. 자, 잘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하는 거 봐. 수혜 집단의 규모가 희생 집단 규모보다 크고 양 집단 모두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집행은 용이하다. 양 집단 모두 조직화 정도가 약해도 집행은 용이하다. 반대 봐. 두 번째, 희생 집단의 규모가 수혜자 집단 규모보다 크고 양 집단 모두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집행은 곤란. 근데 양 집단 모두 조직화 정도가 약하면 용이. 자, 세 번째, 희생 집단과 수혜자 집단의 규모가 똔똔이 비슷하고 양 집단 모두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집행은 곤란. 근데 양 집단 모두 조직화 정도가 약하면 집행은 용이. 그럼 결론, 규모와 상관없이 조직화 정도가 약하면 집행은 용이하다.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번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나카무라와 스무르도는 이제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5가지 제시했죠. 기술적 실현 가능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하나 더 법적, 즉 윤리적 실현 가능성. 정답은 2번. 66번 나카무라와 스무르도 딱 보니까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한다. 결정자 권한이 가장 세다면 고전적 기술자예요. 정답 1번. 이제 반대로 정책 집행자 권한이 가장 강하다면 관료적 기업가야. 1번이죠. 67번. 정책 집행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죠. 1번 텐데 몬조유와 툴. 몬조유와 툴은 정책 집행의 거시적이 아니야보다 미시적 환경, 조직 내부 환경, 미시적 환경에 관한 4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거시적이 아니라보다 미시적 환경, 즉 조직 내부. 정답 1번이네요. 프레스만과 일답스키는 집행과정상 공동행위 복잡성 강조. 그럼 여기서 자 프레스만과 일답스키 하나만 적어놔봐요. 정책이 통과할 확률, 100% 중에서 통과할 확률이 0. 몇 프로다? 5%다. 좀 말해서 0.5%. 통과될 확률이 주로보다 0.5%다. 제가 마지막 핵심 정리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만과 일답스키. 그 다음에 뭐 바다의 학자는 뭐 정책 집행에 대한 가상적인 시뮬레이션,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했고요. 리플리와 프랭클린, 정책 유형에 따른 정책 유형에 따라서 집행 과정의 특징을 도출했죠. 리플리와 프랭클린 뭐 경쟁적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 정책,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집행 과정 특징을 도출했다. 그다음에 버만이라는 학자가 상황론적 집행이죠. 버만. 사회정책의 집행을 둘러싼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의 성격을 규명하는 학자. 버만. 68번. 68번부터는 요게 나옵니다. 정책, 이제 뭐다? 평가. 그래서 행정사 사회시험에서는 평가가 나와야 돼. 왜냐면 행정사 3회 시험에서 집행이 나왔거든. 집행이 나왔고요. 하향식 정책 집행. 그 다음에 정책결정 단계에서 공공선택문이 나왔거든. 공공선택문이 나왔다 그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평가가 나와야 된다. 평가가 나와줘야 된다. 평가하고 요건 뭐 매년 나오니까 또다시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결정. 평가를 좀 유념해야 되니 평가에서 나와야 된다 그야. 자, 정책평가. 예를 들면 버스 전용 차선제를 집행해 봤어. 버스 전용 차선제가 교통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 되도록이면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자. 그게 바로 정책의 평가다. 평가. 부엉이 꽁 쉬던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1번. 자, 정책평가 타당성.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봐. 정책평가 타당성이 나오면 첫째, 요걸 좀 생각해야 돼. 쿡과 캠벨 교수. 집에서 밥에 쿡과 캠벨 교수는 캠벨 교수랑 할 때는 정책평가가 타당도가 4가지 있다고 보니까 별것도 없어. 이거 보니까 내부 반대는 외부 그랬지. 1 플러스 1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2가 되었다. 정확도가 있지. 그렇다. 내적 타당도. 자, 내적 타당도를 다른 상황에도 보편화, 일반화 시킬 수 있다. 그건 뭐가 되는 거지? 외적 타당도. 뭐지? 외적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적 타당도. 세 번째 뭐가 나온다? 통계 결론 타당도. 몇 가지 있다? 4가지. 좀 신경 씁니다. 쿡과 캠벨 교수는 타당도 4가지 있더라.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마지막 통계 결론 타당도. 3종 오류를 범하면 낮아진다 보다 통계 결론 타당도.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을 뭐라 말한다? 구성적 타당도. 이렇게.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 7번 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갑돌이 잘 봐. 갑돌이한테 1년 동안 우유를 매일 하루에 3번 먹였더니 1년이 지난 후에 체중이 증가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 이 결론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같아 거짓 같아? 거짓이야. 왜냐하면 잘 봐. 1년 동안 갑돌이는 우유 하나만 먹고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우유 말고도 다른 요인들, 경쟁적 가설,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래서 이 결론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또 말할 거면 잘 봐. 갑돌이는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폐암에 반드시 걸렸다. 이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될 수 있어. 거짓. 담배 핀다고 반드시 꼭 폐암에 걸린다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한번 해봅시다. 정체병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어. 1. 실험 직전 측정에서 평소와 다르게 나쁜 결과를 얻었던 평가 대상이 실험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밑줄.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회귀. 되돌아간다. 회귀.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인공 회귀 요인, 인공 회귀 요인 또는 뭐 회귀 인공 요인 또는 통계적 회귀 요인. 진실험에서 내적 타당도를 제하는 요인이죠. 1번 틀렸죠. 이걸 말합니다. 갑돌이는 오늘 행정학개론 시험 봤더니 100점 맞았어. 100점 맞은 거야. 내일 갑돌이한테 행정사 시험 재시험을 봤더니 그때는 40점 맞았어. 40점 맞은 거야? 그래서 갑돌이한테 한 5시간 정도 행정학 특강을 하고 그 이후에 시험 봤더니 또 100점을 더 간 거야. 100점 더 갔지. 이 이유는 행정학 특강 5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야. 그런 문제점을 뭐라고? 인공 회귀요인 또는 회귀 인공요인 또는 통계적 회귀요인 그러죠. 2번 평가의 대상들이 정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 스스로 성장한다. 시간이 지나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의한 타당성을 우리는 성숙효과, 일명 성장효과 그래. 성숙효과 또는 성장효과. 예를 들면 자 보자. 어린 아이는 우유를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장해. 근데 우유 때문에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무슨 문제점? 성숙효과. 다른 말로 성장효과. 이것도 진실험에서 내적 타당도 저유. 여러분 이걸 말한 거야. 감기약 있잖아.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가 나은 게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감기가 나은 거야. 근데 감기약 때문에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야. 무슨 문제점? 성숙효과. 다른 말로 성장효과 그렇죠. 3번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져 정책이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시렉션, 선택 요인, 다른 말로 선발 요인. 실험 집단의 표본 선정이 잘못됐다. 무슨 문제점? 선택 요인, 다른 말로 선정 효과. 선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유일하게 내적 타당도 저요인 중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선택 요소, 다른 말로 선정 효과야. 정답 3번이죠. 4번 측정 그 자체가 평가되고 있는 대상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측정 도구의 변화가 온다. 이건 뭐 측정 요인. 5번이 뭐냐? 잡아. 평가의 결과가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정책에 의해서 나타났다. 외적이 아니라 이건 아까 뭐였지?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의 추론의 정확도를 갖다 내적 타당도.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도야. 지도 중에서 노원구 보자. 노원구에 사는 9살 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우유를 주었어. 우유를 주었더니 체중이 증가했더라. 그래서 노원구 내에서만 관련이 있다. 타당도가 있잖아. 이거 우리가 내적 타당도.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실시한 실험을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더니 타당도가 있다. 그건 뭐지? 외적 타당도. 그래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타당도 확보가 1차적 기준, 외적이 뭐다? 2차적 기준. 가장 좋은 것은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거 다시 한번 특정 지역만 가지고 실험했더니 타당도가 있어. 뭐다? 내적 타당도. 특정 지역을 일반화, 보편화 시켰더니 거기도 타당도가 있다. 그건 뭐지? 외적 타당도. 다시 한번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야. 인과관계의 추론의 정확도를 우리는 내적 타당도. 일반화, 보편화 시키면 외적 타당도. 좋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69번. 정책평가. 정책 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 하나로 추구하는 목표가 그 사이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 사이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적합성. 뭐가 된다? 적합성 그래. 정답은 1번이죠. 1번. 여기서 서울시 구급에서 한번 나온 게 뭐냐면 참고해서 나카무라와 스무르도 있잖아. 나카무라와 스무르도는 정책평가 기준이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더라고. 첫째 뭐다? 효과성, 농률성, 주민의 만족도, 수혜자의 대응성, 체제 유지. 그 다음에 윌리엄 턴. 윌리엄 턴이 연구한 건 딱 하나. 뭐가 있다? 형평성. 뭐가 있다? 형평성만 밑줄 걸어봐. 밑에 형평성. 이 형평성은 나카무라와 스무르도가 아니라 누구다? 윌리엄 턴. 윌리엄 턴이다. 네, 윌리엄 턴. 그래서 머릿속으로 형평성은 정책평가 기준이 아니다. 누가? 나카무라와 스무르도. 그 다음 70번. 그렇죠? 정책 실험에 의한 평가에서 실험을 진실험과 준실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 한번 해보죠. 진실험과 준실험 뭐냐면 요걸 말한 거야 그냥. 실험적 설계하고 비실험적 설계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답만 외워서는 맞히기 어려워요, 여러분. 비실험적 설계.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실험다운 실험은 뭐가 되겠어요? 실험적 설계가 되겠지. 실험적 설계. 그러면 실험적 설계하고 비실험적 설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하려면 실험을 하려면 첫째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선발해야 돼.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선발해서 그 양자 그 차이를 비교해야 돼. 양자 차이를 비교한다. 그랬다 우리가 사회실험 그래. 사회실험. 사회실험은 두 가지야. 실험적 설계하고 비실험적 설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조작을 가하지 않는 집단, 우유를 주지 않는 집단은 통제 집단, 조작을 가한다, 우유를 주는 집단은 실험 집단 그래. 여러분들도 어느 집단에 소속되길 바래. 우유를 먹고 싶지. 무슨 집단? 실험 집단. 그래서 실험은 도의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실험으로 자주 이용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진실험보다 진짜 실험 그래. 진실험.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이 미리 두 가지를 선발했다면 실험 설계. 그런데 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은 선발하지 않고 그냥 실험 집단만 선발해. 실험 집단만 선발해서 실험한다는 거예요. 실험다운 실험은 뭐가 된다?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실험적 설계는 또 두 가지야. 실험과 유사하다, 준. 진짜 실험이다, 참진. 뭐가 된다? 진실험.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면, 준실험은 말이야,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 간에 동질성, 똑같은 거.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았어. 근데 진짜 실험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확보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우유하고 사람 체중. 사람 체중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합시다. 실험을 하는데 저는 올해 이게 나와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 나올 거야. 그러면 뭐 통집단은 재밌는 거 보면 가난한 동네 어디일까? 가난한 동네가 어디야? 가난한 동네 도봉구에 사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지어낸 거야. 그냥 여러분 다 도봉구라고 다 가난 건 아니야. 그냥 응답하라 뭐 1988년도 있잖아. 거기 보면 도봉구 쌍문동 나오니까 한번 하는 거야. 가난한 동네 도봉구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300명을 선발하고 실험 집단은 이제 부자 동네 노원구에 사는 여학 초등학생 9살 먹은 애들 300명을 선발했어요. 이게 선발한 거야. 진실험은요, 가난한 동네 도봉구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 초딩 9살 먹은 애들 300명을 선발했다. 실험도 똑같이 가난한 동네 도봉구에 사는 9살 먹은 애들 300명을 선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 같은 9살 먹었지만 부자 동네 애들하고 가난한 동네 애들하고는 체중이 갖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 어디 애들이 좀 살이 많이 쪘냐면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먹는 햄버거를 많이 먹는 부자 동네 애들이 살이 많이 쪘겠지. 그걸 딱 봤더니 이거 봐. 준실험 봐. 준실험은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 동질성이 없잖아.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뭐다? 준실험. 동질성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진짜 뭐다? 진실험. 그래.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봅시다. 이 통제 집단은 300명 봐. 300명의 평균 체중이 33kg였어. 33kg.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의 평균 체중은 40kg였어. 40kg였다고 생각해봐. 여기 똑같이 도봉구니까 33kg. 이것도 무작위로 배정하다 보니까 똑같이 몇 킬로다? 33kg야. 동질성을 확보한 게 뭐다? 동질성 확보하지 못한 게 뭐다? 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통제단은 1년간 우유를 주지 않고 급식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체중을 조사했더니 40kg를 했어. 우유를 주지 않았는데도 몇 킬로가 늘어났지? 7kg가 늘었어. 플러스 7kg. 실험자 원래 40kg였어. 우유를 주었더니 체중이 60kg. 너무 많나? 60kg 너무 많나? 50kg가 됐어. 50kg. 몇 킬로 늘었어? 몇 킬로 늘었다? 10kg.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부자 동네 애들은 우유가 실제로 체중이 얼마 뺐던 게 몇 킬로다? 10kg야. 10kg. 그 다음에 가난한 동네 도봉구 애들은 우유를 먹지 않아도 몇 킬로 늘었지? 7kg. 7kg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한 동네 애들이 7kg 체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자 동네 애들도 똑같이 7kg가 체중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딱 없어. 없다는 거야. 없다. 그래서 이건 실험다운 실험이 될 수 없으니까 뭐다? 준. 정확도 떨어져. 이제 반대로 봐. 두 번째는 이 33kg 있어. 1년간 우유를 주지 주지 않고 체중을 조사했더니 40kg야. 플러스 몇 킬로 늘었지? 7kg. 우유를 먹지 않고도 7kg 늘어났어. 이거 갖다 우리가 성수교가. 일명 성장근에. 33kg였어. 1년간 우유를 주더니 체중이 50kg 나왔어. 50kg 난 거야. 그럼 몇 킬로 늘었어? 17kg 늘었지. 그러면 우유 때문에 17kg가 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성수교가 7kg를 빼주면 실제로 우유가 영향을 미친 것은 몇 킬로 정도 된다? 10kg 정도 된다. 그래서 실험다운 실험은 뭐가 된다? 진. 그래서 진.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험. 진 실험은 내적 타당도는 높아.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다른 집단에 적용했을 때 외적 타당도는 뭐다? 낮아. 외적 타당도는 낮아진다. 무슨 효과? 호돈 효과 때문에. 그리고 실험으로 자주 이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누구는 우유를 안 주고 누구는 주고 도의적, 윤리적 문제가 초래된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다? 진실험. 중요했죠. 정답은 3번. 통제 집단의 동질성 여부.
71번. 정책평가에서 원인변수가 독립변수야. 결과변수는 다른 말로 종속변수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어. 그게 원인변수하고 결과변수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두 변수 뒤에 두 변수 뒤에 숨어서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 제3의 변수를 갖다 뭐라 말한다? 허위변수 그래. 뭐다? 허위변수. 자, 7번입니다. 행정고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보자.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A를 갖다 독립변수, 다른 말로 원인변수 그래요. B가 종속변수, 다른 말로 결과변수야. 그러면 A는 B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A하고 B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성, 허위 상관그래. 아무 관계, 허위 가짜. 허위 상관그래. 그런데 말이야. A, B 이 뒤에 숨어있는 제3의 변수 C, 이 C가 제3의 변수야. 이 제3의 변수, 이 제3의 변수 때문에 이 B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C를 갖다 읽어보자. 가짜. 읽어보자. 이걸 뭐라 말한다? 허위변수보다 허위변수 그런 거야. 허위변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돌이. 자, 갑돌이는 영업, 예를 들면 갑돌이는 행정학개론, 공부를 열심히 했다. 행정학개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봐. B, 행정학개론 성적이 증가됐다. 그런데 갑돌이가 행정학개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B, 갑돌이 행정학 성적이 향상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봤더니 B, 왜 행정학 성적이 향상됐을까? 그 이면을 살펴봤더니 이 B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N이라는 교수가 시험 문제를 다 찍어줬다. 시험 문제를 다 찍어줬기 때문에 B가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A하고 B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이거 갖다 허위 상관. 그리고 B에 영향을 미친 것은 A가 아니라 C야. 제3의 변수. 이걸 뭐라 말한다? 허위 변수. P는 그래서 74번 문제 풀어봅시다. 74번 문제 봐. 74번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14번. 정책평가 방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후의 결과 변수상 변화와 정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에 보다 정확도. 인과관계의 추론의 정확도. 맞고요. 2번. 정책평가를 위한 비실험적 설계하는 경우 다중회계 분석, 인과 경로 분석, 시계열 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이거야. 3.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설계의 경우 실험 기간 중에 일어난 역사 요인을 통계하기 어렵죠. 역사적 요인, 역사적 요인 일명보다 사건 요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서 그 실험을 방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요가 일명 역사적 요인 이렇게 말하죠. 뒤에 또 문제 있으니까 또 다시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번이 왜 틀렸냐 잘 봐. 두 변수 A와 B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상관, 마치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 두 변수의 관계를 허위 상관이라 부르고 이때 허위 관계에 있는 A가 아니라 A, B가 아니라 뭐지? C를 갖다 뭐라 말한다? 허위 변수. 정답은 4번이 틀렸죠. 5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수 교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효과는 준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다? 약점이지.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효과는 주로 나타나 준실험에 나타나는 약점이다.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72번 문제죠. 조 문제. 정책평가 타당성을 제한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를 제한하는 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반대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1. 이미테이션, 모방요가. 통제 집단 구성원들이 실험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따라서 해. 실험에 차이가 없어. 모방요가, 이미테이션. 모방요가는 진실로 나타나며 뭐지? 내적 타당도 제한의 요인 맞고요. 2번. 호소요가. 이게 이제 중요해. 호소요가면 외적 타당도 저요인이야. 인간은 자신이 실험 대상에 속했다고 간주하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 무슨 문제점? 호소요가. 요것만 외적 타당도 저요인이야. 호소요가는 진실로 나타나며 외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요인이죠. 3번째. 누출효과는 진실임에 나타나며 내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요인 맞고요. 4.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은 아까 준실험에서 나타나지만 뭐지? 내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요인. 5번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부자연스러운 반응은 진실임에 나타나며 내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뭐다? 요인이 되겠지. 요인. 정답은 5번밖에 없구나. 5번은 부자연스러운 반응은 진실임에 나타나며 내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요인. 73번. 효과성 평가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책 효과를 발생시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의 뭐다? 과정평가. 인과 경로를 파악한다. 인과 경로를 파악한다면 좁은 의미의 뭐다? 과정평가. 정답은 3번이 되겠다. 74번. 아까 했죠. 정리가 됐고. 75번.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첫째, 인위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주관이나 감정이 개입돼. 랜덤화를 시켜야 돼. 뭐다? 무작위로 배정해야 돼. 무작위 배정. 맞고요. 줄이자보다 축조에 의한 통제. 세 번째, 제기적 통제. 네 번째, 통계적 통제. 분석적 통계는 없어. 정답은 4번이야. 분석적 통계 없다. 76번.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요인이다. 어느 요인에 해당하는 보자. 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수가 있다. 이들은 지금부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뭐다? 회귀요인, 인공 회귀요인, 통계적 회귀요인. 정답은 4번이 되겠지. 그래서 회귀요인은 진실험에서 나타나는데 내적 타당도 저요인이야. 77번도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 특히 진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밑줄 자신들이 실험 대상자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 무슨 요가? 호도요가. 호손도 맞고 호오돈 요가 똑같아. 인간관계는 무슨 요가다? 호오돈 요가. 그럼 여러분 77번에다 별표 한번 해봐. 별표 해놓고 시험 문제가 3가지로 나올 수 있어. 그대로 보고 있어봐. 3가지 한번 해봅니다.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으로 틀린 것은 1. 선정요가, 2. 호돈요가, 3. 모방요가, 4. 사건요가, 5. 성수요가. 정답 몇 번? 2번. 뭐다? 호돈요가. 이건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이 아니라 뭐지? 외적 타당도 저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시험 문제 보고 있어봐. 세 번째 시험 문제는 내적 타당도 봐.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도 두 가지 있어. 저의 요인에서 내재적 요인이 있고, 내재적 요인이 있고, 외재적 요인이 있어. 외재적 요인이 있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실험을 하기 전부터 표본 집단이 잘못돼서 실험을 방해했다. 그게 바로 선정 효과, 아까 선택 요인, 그게 바로 뭐다? 외재적 요인이야. 딱 하나.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중 외재적 요소는 딱 하나. 뭐에 있다? 선택 요인, 다른 말로 선정 효과. 나머지는
실험이 진행하는 도중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건 뭐다? 내재적 요소. 아주 중요했죠? 다시 해보자. 17번. 정책평가 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다? 1번. 77번 꼭 별표나. 꼭 별표.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봐.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든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정도를 말한다. 외적 타당도 일반화 맞고요. 2. 반대입니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인과관계의 추론의 정확도 맞고요. 3번.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우유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실험을 방해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없다 있다? 있다란 거야. 이거야 여러분.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이 증가했다 라고 결론냈어. 참여 거짓이야? 거짓. 4번. 신뢰도가 있죠. 신뢰도를 다른 말 일관성, 일치성 그래. 측정 도구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뭐다? 신뢰도.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5번. 선정요인. 선정요인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뭐다? 외재적 요인. 뭐다? 외재적 요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인사행정에서 다시 한번 하는데, 자 봐. 인간하고 동물이 있어. 어느 게 더 포괄적 개념이지? 동물이야. 동물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보다 포괄적인 게 동물이지. 인간은 동물이 되기 위한 읽어보자.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야. 1. 인간은 동물이 되기 위한 뭐다? 충분 조건. 그럼 2번. 그러면 잘 봐. 인간이면 반드시 동물이다. 인간이면 반드시 동물이다. 거의 다 참이다? 참이 되겠지. 근데 두 번째 봐. 동물은 반드시 인간이다. 한번 틀리겠지. 왜냐면 동물 중에는 인간 말고도 사자, 코끼리, 하마, 거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동물은 이제 반대로 동물은 인간이 되게 한 읽어보자.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뭐다?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그래서 동물이면 인간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타당도하고 뭐가 있다? 신뢰도가 있어.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러면 신뢰도는 타당도에 있어. 읽어봐.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거기까지 정리됐죠? 79번.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요즘 이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많이 있다 이거야. 국고보조금. 이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야. 1. 복권위원회. 복권, 우리 로또 복권 있지? 사행성이지만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누가 관리하냐면 기획재정부야. 기획재정부. 그럼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야. 이것도 어디서 관련한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3번. 보조사업 평가단도 기재부야. 지방공기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기획재정부. 틀렸죠? 정답은 3번.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인데 어디서 하냐면 행정자치부. 어디다? 행정자치부 소속. 4번 행정자치부 소속이야. 5번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법. 이건 어디 국민권이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80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을 할 거예요. 정책 결정 모형. 정책 결정 모형은
기본이 두 가지야. 합리 모형 아니면 지가 뭐다? 점중 모형이야. 그게 기본이 되는 거야. 합리 모형 반대가 뭐다? 점중 모형. 자, 우리 1편에서 공익 있잖아. 공익을 잘 생각해봐. 공익을 생각해보자. 공익도 두 가지지. 실체설하고 과정설.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 실체설과 과정설. 자, 이거 보죠. 자, 실체설과 과정설인데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제곱을 내고 A, B로 한번 해볼게요. A가 숲 반대가 나무르지. 숲과 나무르죠. 숲은 크다 해서 방법론적 총체주의. 크다. 총체적이다. 총체주의. 나무는 이제 저건 이제 부분주의. 개체주의 하지만 전체 반대보다 부분주의 그래요. 부분주의. 옳지, 좋아요. 숲은 총체주의. 나무는 쏟다 부분주의. 그다음에 숲은 전체니까 우리가 기본적 결정. 뿌리부터 해본다 해서 근본적 결정. 근본적 결정. 반대로 나무는 기본적이 아니라 세부적. 세부적이다. 또 나무까지보다 지엽적. 그래. 지엽적. 크니까 이건 계략적. 계략적으로 본다. 이건 세밀히. 세부적. 그냥 그렇게 하자. 세부적. 이거 뭐 뿌리 뽑기식 그런데 그냥 이러자. 지엽적, 세부적. 그 다음에 큰 걸 가지고 작은 것을, 큰 걸 가지고 작은 것을 증명해 나간다. 그게 바로 뭐였지? 연역적. 부분이 모이면 전체 된다. 반대로 읽어봐. 뭐다? 귀납법. 우리가 숲과 같은 전체를 분석한다. 이런 의사결정 갖다 우리가 합리모형 그래. 합리모형 그래. 그래서 합리모형은 연역적이야. 반대로 부분을 연구한다. 반대 읽어보자. 무슨 모형이다? 점중 모형 그래. 합리모형 반대가 뭐다? 점중 모형. 제1모형, 제2모형. 이 두 가지를 짬뽕했다. 3모형 갖다 짬뽕. 무슨 모형이다? 혼합 모형. 뭐 혼합 탐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 그런 거야. 요거 이제 다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 모형도 합리 모형 아니면 제가 점중 모형이다 이거야. 거기 다 소거가 돼 있어. 만족 모형, 쓰레기통 모형, 최적 모형, 공공선택 모형, 연합 모형, 흐름창 모형. 전부 다 여기에 소개된 거야.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 다 여기 있다 이거야. 여기 있다. 합리모형 반대가 뭐다? 점중모형. 그래서 합리모형 이렇게 하는. 합리모형은 피라밋이야. 피라밋. 점중모형은 계란. 그거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소수 엘리트, 지배자가 정책을 결정한다. 그거 갖다 우리가 엘리트주의. 그런 의사결정을 뭐라 말했지? 합리모형. 그러게 공익이 결정했다 보다 실체설. 그런 정책 의제를 뭐라 말한다? 동원형. 동원형. 그리고 합리모형에 대한 예산편성 두 가지. BBBS. 뒤에서 5편에서 배우죠. 하나 뭐다? GBB. 이렇게. 이제 반대로. X라는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이익집단이 참여해서 투쟁, 갈등, 타협, 합의해서 정책을 만들었다. 플루리즘보다 다원주의. 합리모형이 아니라 보다 점중모형. 실체설 반대 뭐지? 과정설. 동원형이 아니라 보다 외부주도형. 그런 예산편 두 가지. LIBS. 하나 뭐 있다? PBS. 작년 우리 행정사 시험에 뭐가 나왔지? LIBS가 나왔다.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숲과 같은 기본적 결정은 계략적으로 검토하고 나무와 같은 지엽적인 결정은 세부적으로 하겠다. 그런 모형을 엣지온이는 뭐라 말한다? 혼합 탐사 모형. 혼합 탐사 모형. 이 그림을 잘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 이 그림. 피라밋, 합리 모형. 계란하면 뭐다? 점중 모형.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즉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했다면 합리 모형. 이익집단들이 참여해서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쌈박질로 결정했다면 뭐다? 점중 모형. 신생국은 합리 모형. 선진국은 주로 뭐다? 점중 모형.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